대만은 72시간 만에 무너질 것이다. 중국 동부전구 전략정보국장의 이 한마디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대만 해역으로 밀고 들어왔고 동아시아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죠. 바로 그때 일본이 독도 도발로 한국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을 압박했어요. 72시간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동맹을 재검토하겠다. 침묵하는 한국, 겁먹은 거지 뭐. 일본의 외교 안보 조정관 가토 마사토는 기자회견장에서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72시간 뒤 싱가포르 회의장에서 한국은 단 12분 만에 일본의 주장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일본을 박살낸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휘천입니다. 대만 국가안전국, 그러니까 NSB 전략해양안보센터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45살 이 일을 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2025년 1월 7일 새벽 4시, 저는 퇴근도 못한 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진작에 식었고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화면에서는 일본 내각 외교안 보조정관 가토 마사토의 국회 발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또 시작이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늘 반복되던 주장이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바로 전날 중국 동부전구가 대만 동부해역에서 항행금지구역을 갑자기 확대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조치였지만 저는 이런 신호들을 15년간 봐왔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의 도발, 중국의 해역 확장, 이 둘의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물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타이베이 시내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 바람이 멈춘 그 순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 아직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 거대한 파도 말이죠. 저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일본 도발의 시점, 중국 해역 확대의 시점,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주변국 움직임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뒤 해가 떠오를 무렵 긴급 분석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동아시아 연쇄 구조 가능성에 대한 초기 분석.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게 맞다면 앞으로 한 달은 정말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파일을 첨부해서 외교부 리자원 국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뜬 뒤에도 저는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아침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자원 국장이었습니다. 위천 씨, 지금 외교부로 올 수 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죠. 외교부 건물 3층, 회의실. 들어서자마자 리자원 국장이 제 보고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48살 대만 외교부에서 가장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빛에 뭔가 날카로운 게 서려 있었어요. 밤새 이걸 3번 읽었어요. 그녀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 번째 읽고 나니 놓칠 수 없는 신호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특히 신경 쓰이셨습니까? 리자원 국장은 보고서 중간쯤을 펼쳤습니다. 제가 한국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페이지였죠. 한국이요.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문단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이 도발한 지 24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가장 오래 고민했거든요. 한국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는 나라였습니다. 외교부 성명이든 청와대 논평이든 뭔가는 반드시 나왔죠.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치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요. 리자원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략은 말을 하지 않을 때 더 또렷하게 보이는 법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지금 조용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죠. 리자원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위천 씨 분석이 맞다면 우리도 움직여야 해요.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이 필요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 접촉. 그건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공식 외교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안보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었거든요. 승인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을 때 리자원 국장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국가안보실 동아시아 전략비서관 박도윤이라는 사람 알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윤, 42살. 한국 NSC에서 가장 신뢰받는 실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비공식으로요. 리자원 국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고 암호화된 채널을 통한 메시지였죠. 하지만 저는 이게 누구에게서 온 건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72시간 동안 공식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던지는 의미가 너무 컸거든요. 한국은 지금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곧바로 NSB 국제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세대를 켜고 한국 해군의 최근 한 달간 공개 활동 패턴을 불러왔죠. 훈련 일정, 함정 이동 기록, 공개된 보도자료까지 전부 시간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정보도 함께 대조했습니다. 우리 NSB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한국군의 감시, 자산 배치 현황이었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한국 해군의 잠수함 감시 센서 배치가 지난 48시간 동안 눈에 띄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제주 남부 해역, 동해 북부, 그리고 대만 동쪽 공해상까지요. 공식적으로는 정기훈련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패턴은 명백히 중국 해군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조용히 눈과 귀를 최대한 넓게 펼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관찰을 위한 의도된 공백. 바로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일본행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도 발표됐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속 일본 관방장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한 보복이 즉각 날아온 거죠. 동아시아의 균열이 더 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흔들리고 중국은 공세를 강화하고 한국은 침묵 속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인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죠. 저는 암호화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NSC 박도윤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대만 NSB 장휘천입니다. 비공식 대화가 필요합니다. 발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한 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이제 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황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1월 9일 오후 2시, 제 앞 모니터에 중국 관영 매체의 속보가 떴습니다. 히토류 수출 제한에 이어 이번엔 일본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허가 검토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일본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증시가 급락했고 일본 정부는 긴급 경제 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후 4시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천하오위 분석관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천 선배, 지금 당장 국방부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중국 해군 동부전구 소속 함정 5척이 대만 동부 해역으로 비정상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정보참모처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해상 감시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 5개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대만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하오위가 설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함정들은 푸젠성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남하를 시작했어요. 속도도 평소보다 빠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죠. 일본의 도발, 중국의 경제 보복, 그리고 지금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 이건 동시에 계획된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을 때 천하오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본 도발은 시작점이었어요. 중국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일본을 치면서 동시에 우리를 압박할 명분을 만든 겁니다. 천하오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중국의 함정에 걸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리자원 국장에게 긴급 보고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암호화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박도윤이었습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3자 회의 제안합니다. 한국 마이너스 대만 마이너스 미국.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3자 회의. 한국이 미국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서는 일이었죠. 저는 곧바로 리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그녀가 받았어요. 국장님, 지금 중국 해군이. 알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리자원 국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밑에 깔린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3자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미국도 포함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승인합니다. 최대한 빨리 소집하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이제 시간 싸움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그보다 빨리 대응 구조를 만들어야 했어요. 상황실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은 여전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외교부 지하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리자원 국장, 천하오위, 그리고 국방부 실무진 4명.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중국 함정들의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선들이 점점 대만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리자원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을 공개적으로 규탄한다. 둘째, 일본과 협력한다. 셋째, 한국처럼 침묵하면서 상황을 더 분석한다. 국방부 김 국장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중국을 규탄해야 합니다. 지금 침묵하면 약하다고 볼 겁니다. 하지만 외교부 쪽 실무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일본과 손잡아야 합니다.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자기 문제도 못 풀고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죠.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고 각자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둔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해군의 지난 48시간 동안 감시 자산 배치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위성이 포착한 같은 시간대 해역 활동이고요. 두 개의 지도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버레이를 하자 두 패턴이 정확히 겹쳤어요. 한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서요. 천하오위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중국 전단 움직임을 추적하려는 배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는 대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요. 리자원 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계속하세요. 한국이 침묵하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모으고 패턴을 분석하고 다음 수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국방부 김 국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계속 압박해오면요?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한국, 미국과 정보를 연결해야 합니다. 비공식으로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자원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적 절제, 정보연합, 비공식 공조. 그녀가 한 단어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택할 길이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분석이 국가의 선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이게 맞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리자원 국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국 NSC에서 비공식 전문이 왔습니다.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리자원 국장의 휴대폰으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읽으며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축 재조정 논의. 일본 대응 능력의 의문. 한국의 전략적 판단 필요. 단 3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 일본을 포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죠. 천하오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축을 옮기고 있는 건가요? 리자원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죠? 에이단 샤프. 미국 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입니다. 에이단 샤프. 50살. 국무부와 국방부를 오가며 25년간 아시아 정책을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공식 전문을 보냈다는 건 이게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워싱턴 내부의 실질적인 움직임이라는 뜻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일본은 도발했지만 중국의 반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걸 지켜보며 일본의 한계를 확인했죠. 반면 한국은 침묵하면서도 정밀한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있었고 미국은 그 전략적 판단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조용히 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흐름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자원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위천 씨, 이제 분석을 넘어서 실행 단계로 가야 합니다. 준비됐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비됐습니다. 리자원 국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부터 대만, 한국, 미국 3자 비공식 정보 연합을 가동합니다.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닙니다. 완전히 비공식이에요. 위험 부담도 큽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리자원 국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위천 씨, 한국 측 박도윤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미국 측에도 회신 보내고요. 오늘 밤 자정까지 첫 회의를 소집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 채널을 열었습니다. 박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3자 회의 승인. 오늘 밤 자정. 그리고 미국 측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만과 한국, 미국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 말이죠.
불안과 전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 1시. 저는 NSB 보안실 안작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암호화된 화상회의 창이 떠 있었어요. 접속자 표시가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도윤. 한국. 화면 속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두 번째, 최연석. 역시 한국. 해군 장교복을 입고 있었고 뒤로 모니터 여러 대가 보였죠. 아마 감시센터에서 접속한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에이단 샤프. 미국. 백발의 카키색 셔츠를 입은 그는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측에서는 저와 천하오위가 나란히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으니까요. 국가 간 공식 외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개인적 연결도 아니었습니다.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대만 NSB 장휘천입니다. 먼저 제 분석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준비해둔 자료를 띄웠습니다. 일본 도발 시점, 중국 해역 확장 시점, 그리고 한국의 침묵이 시작된 시점을 시간축에 정렬한 그래프였죠. 이 세 사건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이 도발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분을 얻기 위해서죠. 일본을 치면서 동시에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 말입니다. 에이단 샤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한국의 침묵. 이건 방관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감시 자산을 확장하면서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박도윤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음향 감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중국 함정들의 엔진 소리, 속도 변화, 이동 패턴이 모두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연석이 설명했습니다. 48시간 전부터 중국 동부전구 함정들의 엔진 회전수가 평소보다 15% 높습니다. 이건 단순 시위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수집한 데이터는 제 분석을 완벽하게 뒷받침했어요. 천하오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감시망에서도 같은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에이단 샤프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두 분의 판단이 일치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워싱턴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신들의 분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판단을 인정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표시였죠. 박도윤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시죠. 어제 오후부터 포착된 중국 함정들의 속도와 간격 변화입니다.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함정들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규칙적으로요. 이 패턴. 제가 중얼거리자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셨군요. 함정 간 간격이 6시간마다 200m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연석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15노트였는데 지금은 18노트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패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과거 자료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2019년 대만 해협 훈련 때 천하오위가 제 말을 받았습니다. 중국 동부전구가 실전 압박 훈련에서 사용했던 패턴이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어요. 중국은 지금 대만을 향해 실제 압박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8시간 동안 감시망을 최대한 확장한 겁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이번엔 한국 해군 제주 남부감시센터의 실시간 화면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각 화면마다 음향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연석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중국해 전역의 수중 음향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국 함정들의 엔진 음향, 스크루 회전 패턴, 심지어 함 내부 기계음까지 분석하고 있어요. 그의 손가락이 특정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함정 중 한 척의 음향 패턴이 다릅니다. 다른 함정들보다 저주파 성분이 강해요. 에이단 샤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지휘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 장비가 많을수록 저주파 간섭이 커지거든요.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침묵하는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 전단의 모든 움직임을 소리로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하는 순간 중국은 경계하고 패턴을 바꿀 테니까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 동안 분석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비된 침묵이었군요. 맞습니다. 박도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측과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제 분석을 증명했고 미국이 그걸 인정했죠. 우리는 더 이상 각자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에이단 샤프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죠. 대만 측, 중국 전단의 장기 이동 경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천하오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48시간. 박도윤이 즉시 말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를 전부 공유하겠습니다. 분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화면 속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나니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천하오위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그리고 창밖을 보니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쉬지 않고 분석했어요. 한국의 음향 데이터와 대만의 위성 정보, 미국의 레이더 자료를 교차하면서 중국 전단의 패턴을 읽어냈죠. 그리고 1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태평양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타이베이 외교부 상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리자원 국장도 옆에 있었고 천하오위와 국방부 실무진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 속 회의장 단상에 일본 대표가 올라섰습니다. 가토 마사토였어요. 그는 두꺼운 자료 뭉치를 들고 있었고 표정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책임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위기 상황에서 72시간 넘게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건 동맹국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화면 속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일본의 논리가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리자원 국장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괜찮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거든요. 한국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움직였지만 국제 무대는 또 다른 싸움이었으니까요. 가토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넘기며 한국의 침묵이 얼마나 문제인지 열변을 토했죠. 그렇게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단상에 오른 한국 대표는 박도윤이었어요.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단 한 권의 얇은 파일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은 20분을 썼는데 한국은 12분만 달라는 거였죠. 박도윤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첫째, 일본이 제시한 역사문헌 중 85페이지.
이 문서는 1905년 일본 스스로 작성한 거죠. 여기 보면 한국 고유 영토로 기록된 섬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확대된 문서가 떴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오래된 기록이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둘째, 국제법. 일본이 인용한 UNCLOS 조항은 선택적 해석입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오히려 한국의 입장을 뒷받침하죠. 박도윤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셋째, 한국의 침묵에 대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침묵한 게 아닙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 전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건 한국입니다. 그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중국 전단의 이동 패턴을 정리한 그래프였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자료였습니다. 중국 해군의 실제 움직임입니다. 대만, 미국과 공동 분석한 결과죠. 일본이 도발하는 동안 우리는 이걸 추적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12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화면 속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가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리자원 국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침묵은 이 12분을 위한 설계였던 겁니다. 국제 언론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속보가 떴어요. 한국, 12분 만에 일본 주장 반박. 국제사회 주목.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하오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선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경보입니다. 중국 전단이 대규모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까지 택시로 달려가는 내내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천하오위, 리자원 국장, 그리고 박도윤까지 모두가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보참모처 비상상황센터. 들어서자마자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스크린 앞에 10여 명의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고 천하오위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위천 선배. 그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이상합니다. 중국 전단 일부가 예상 경로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대형 스크린을 보니 붉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3개의 선이 갑자기 북동쪽으로 꺾이며 대만 동북부 심해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중얼거리자 천하오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 위협 시위가 아닙니다. 우회 경로예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전단은 지금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쪽은 정면에서 압박하는 척하고 다른 한쪽은 심해를 통해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기만과 압박. 동시에요.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즉시 3자 회의 소집하세요. 30분 뒤 암호화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박도윤과 최연석, 그리고 에이단 샤프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단이 분리됐습니다. 정면 압박과 심해, 우회,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최연석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우리 쪽 음향 센서도 비슷한 걸 포착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일부 함정의 엔진 음향이 저주파로 변조되고 있었어요. 심해, 항행 준비 신호죠. 에이단 샤프가 팔짱을 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압박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싱가포르 회의에서 일본이 무너지니까 이제 대만에 집중하는 거예요. 박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천하오위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48시간 안에 대만 동부 해역 깊숙이 진입합니다. 화면 속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로 돌아왔을 때 대만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고위급 실무진이 모두 모인다고 했어요. 저녁 9시 외교부 대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국방부 김 국장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의 움직임을 국제사회에 알려야죠. 하지만 외교부 쪽에서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공개하면 중국은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계속 절제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절제요? 중국 함정이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그래서 한국, 미국과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뜨거웠어요. 리자원 국장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위천 분석관,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서면 그들은 대만이 먼저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약하다고 볼 거 아닙니까? 김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침묵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국, 미국과 함께 대응하는 겁니다. 중국 전단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때까지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리자원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대답하기 전에 천하오위가 먼저 말했습니다. 끝입니다. 중국 전단이 배치를 완료하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자원 국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략 분석 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합니다. 위천 분석관, 당신이 팀장을 맡으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국장님, 48시간 안에 중국 전단의 진짜 경로와 의도를 파악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 방법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저 멀리 바다 어딘가에서는 중국 함정들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40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NSB 분석실과 국방부 상황실을 오가며 중국 전단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1월 14일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천하오위였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지금 당장 국방부로 와야 합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감시망이 나갔습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국방부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차창 밖은 깜깜했고 타이베이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대형 스크린 3개가 모두 검은색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노이즈만 일렁이고 있었어요. 대만 동부 감시망 구역 3, 4, 7번. 3개 구역이 동시에 완전히 암전됐습니다. 컴플리트 블랙아우트. 천하오위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1시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일시적 장애인 줄 알았는데 자연적 장애가 아니군요.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자전입니다. 중국이 고도화된 재밍을 걸고 있어요. 협곡 입구 전체가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저는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난 한 달간 제가 쌓아올린 모든 분석 구조가 이 검은 화면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전단의 항적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주변 부마저 흐릿하게 왜곡되어 제대로 된 신호를 잡을 수 없었죠. 백업 시스템은요? 제가 물었을 때 기술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중국 측 재밍 강도가 우리 예상을 훨씬 넘어섭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중국 전단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대만 해역 대규모 훈련 발표. 봉쇄 초기 단계 진입 가능성. 국제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이 대만을 막으려는 건가? 제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리자원 국장, 박도윤, 에이단 샤프. 모두가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릅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천하오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 우리가 뭔가 놓친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모든 게 헛수고였나? 한 달 동안의 분석이,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과의 연결이 전부 의미가 없었던 걸까? 실패감이 밀려왔습니다. 공포도 함께 왔죠. 만약 중국 전단이 지금 대만 가까이까지 와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포위당한 거라면, 손이 떨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상황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정해. 생각하라. 뭔가 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기술팀 분석관 한 명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뭔가 있어요. 제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가 가리킨 화면 구석에 아주 미약한 파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잔향 신호. 너무 약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확대하세요. 제가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기술팀 분석관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 속 미약한 파형이 점점 커졌습니다. 떨리는 선. 규칙적이지 않고 계속 왜곡되고 있었지만 분명히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적 노이즈가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천하오위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신호죠? 잔향입니다. 아주 약한 저주파 잔향이에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신호는 블랙아웃 구역 바로 주변부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재민이 가장 강한 지점 바로 옆이었죠. 녹화된 데이터 전부 불러오세요. 지난 6시간치 기술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여러 개로 쪼개지며 시간대별 파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같은 패턴이 정확히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 42분마다. 거의 정확하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오위, 중국 해군 음향 라이브러리 접속하세요. 김하남 관련 데이터 전부요. 김하남이요? 네, 빨리요. 그가 다른 컴퓨터로 달려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음향 파형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어요. 중국 해군이 사용하는 각종 함정들의 음향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김하남 섹션을 열었습니다. 중국 동부전구가 실전 훈련에서 사용하는 전자전 보조함정이죠. 주 임무는 적 레이더를 교란하고 가짜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파일을 열고 음향 패턴을 비교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이 김하남을 배치했습니다. 블랙아웃 구역 주변에요. 천하오위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은 협곡 입구를 전자전으로 완전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주변부에는 김하남을 배치해서 마치 전단 전체가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환영을 만든 거예요. 환영이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실체가 아닙니다. 중국이 일부러 만든 허상이에요. 천하오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진짜 전단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블랙아웃 구역에서 눈을 떼고 그 너머 깊은 해역을 바라봤어요. 협곡 밖입니다. 아마 더 깊은 해역에서 조용히 접근하고 있을 겁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한 거죠. 중국은 우리 눈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시끄럽게 위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어요. 공포가 아니라 집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흔적을 남긴다. 제 멘토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만이라도 반드시 틈이 있다. 그 틈을 찾아라.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미국도요. 지금 당장 3자 회의를 소집합니다. 천하오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요? 새벽 4시인데요. 지금입니다. 우리가 찾았어요. 중국 전단의 진짜 위치를 찾을 단서를요. 제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블랙아웃은 우리를 막으려는 장막이었지만
동시에 중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하남의 잔향은 그들이 어디를 숨기려 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였죠.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제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박도윤에게, 미국의 에이단 샤프에게. 긴급. 중국 김한 전술 포착. 즉시 회의 필요.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30분 뒤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 박도윤과 최연석, 에이단 샤프의 얼굴이 떴습니다. 모두 급하게 연결한 티가 났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박도윤은 아직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김한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블랙아웃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김하남으로 가짜 신호를 만들어냈어요. 화면을 공유하며 분석 자료를 띄웠습니다. 중국 전단은 지금 세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공식 항로. 우리가 처음 추적하던 경로죠. 하지만 이건 기만입니다. 주의를 끌기 위한 미끼예요.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둘째, 심해 협곡 우회로. 우리가 며칠 전 포착한 경로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블랙아웃으로 가려졌죠. 중국은 우리가 여기만 보길 원했습니다. 파란 선을 추가했습니다. 셋째, 남쪽 교란 루트. 김하남들이 만드는 가짜 신호입니다. 전단 전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녹색 선이 그어졌습니다. 박도윤이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는 어디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블랙아웃 구역 너머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깊은 해역을 가리켰어요. 여기입니다. 협곡 밖 깊은 해역. 중국 전단의 핵심 전력은 여기서 조용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연석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음향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이 해역에서 저주파 엔진음이 간헐적으로 포착되고 있어요. 패턴도 중국 동부전구 주력함 특성과 일치합니다. 에이단 샤프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미국 SAR 레이더에서도 같은 지점에 미세한 반사 패턴이 잡혔습니다. 날씨가 나빠서 명확하진 않지만 대형 함정 움직임이 맞습니다. 세 개의 데이터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대만의 잔향 분석, 한국의 음향 추적, 미국의 레이더 탐지. 모두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천하오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중국 전단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한 겁니다. 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쓸 겁니까? 제가 대답하기 전에 에이단 샤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공개해야 합니다. 중국의 기만 전술을 국제사회에 밝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숨기지 말고 중국 전단의 실제 움직임을 전 세계에 공개해야 합니다. 천하오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더 강하게 나오면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 그럴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상대의 공격 의지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박도윤이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동의합니다. 공동 발표 준비하죠. 에이단 샤프도 찬성했습니다. 미국도 지지합니다. 당신들의 분석을 공식 성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고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도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장 분석관, 확신합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판을 바꾸는 사람이 된 겁니다.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상황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천하오위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창밖을 보니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 1월 16일 오후 3시
싱가포르 국제 컨벤션 센터. 저는 타이베이 NSB 상황실에서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자원 국장이 옆에 앉아 있었고 천하오위와 국방부 실무진들도 함께였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브리핑룸 단상에 두 나라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대만 외교부 차관, 그리고 한국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장. 처음으로 대만과 한국이 공식 석상에서 함께 선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수십 개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대만 측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대만과 한국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지난 10일간 중국 해군 동부전군은 대만 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기만 전술을 펼쳤습니다. 스크린에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세 갈래로 나뉜 중국 전단의 이동 경로, 블랙아웃 구역, 기만함의 잔향 패턴, 그리고 진짜 핵심 전력의 위치. 모든 게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어 있었어요. 중국은 전자전으로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기만함으로 가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공동 분석을 통해 실제 전단의 위치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국장이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72시간 동안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 해군이 수집한 음향 데이터입니다. 중국 전단의 실제 엔진 음향, 이동 속도, 배치 패턴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상세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SAR 레이더가 포착한 반사 패턴입니다. 세 개의 독립적인 정보원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전단은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빨간 점이 지도 위에 찍혔습니다. 대만 동북부 깊은 해역.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대만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자원 국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해냈네요. 바로 그때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만 한국 공동 발표 지지 성명 발표. 이어서 또 다른 속보. 중국 동부전구, 함정 이동 속도 감소 확인. 저는 실시간 감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전단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었어요. 일부는 아예 멈춰섰습니다. 천하오위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중국은 전술이 노출되자 압박 강도를 즉시 조절했어요. 더 이상 밀어붙일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국제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대만 정보 협력, 중국 압박 무력화, 침묵의 전략, 동아시아 새 질서 신호탄, 일본 영향력 급락, 한국 부상. 일본은 완전히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도발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의 보복만 받았죠. 국제사회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성취감도 느껴졌어요. 한 달 동안의 긴장, 불안, 공포가 모두 이 순간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리자원 국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위천 씨, 수고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죠.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도윤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장 분석관. 동아시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타이베이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침묵은 결국 준비된 승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중순 타이베이 국가안전국 옥상. 새벽 5시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그 새벽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의 불안과 초조함은 이제 없었습니다. 화면에 타이핑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타이베이 시내를 조금씩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후퇴, 일본의 영향력 약화, 미국의 전략축 재조정, 그리고 한국의 조용한 부상. 모든 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중국 전단은 공개 발표 이후 사흘 만에 완전히 철수했어요.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그들의 압박은 힘을 잃었죠. 일본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발로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경제적 타격만 입고 외교적으로 고립됐습니다. 가토 마사토는 결국 사임했다는 소식도 들었죠. 미국은 조용히 전략을 바꿨습니다. 일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제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고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목을 다시 읽었어요. 동아시아 전략 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 분석 및 향후 전망.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태를 통해 동아시아 안보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 침묵과 협력이 군사적 압박보다 강한 억지력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정보 투명성이 국제 질서 안정화의 핵심임이 확인되었다.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동아시아 전략 구조는 다시 시작되었다. 이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새로운 정보 공유 프레임워크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화상회의에 어떻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일정 조율하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자원 국장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녀도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벌써 나와 있었네요. 그녀가 옆에 섰습니다.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네. 방금 완성했습니다. 리자원 국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엔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될 줄은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때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잖아요.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위천 씨, 다음 위기가 또 올 겁니다. 준비돼 있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한 달 전에 저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연결되어 있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어요. 불안의 새벽이 아니라 확신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다음 위기를 대비한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통찰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타이베이 거리에 아침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